자, 우리 이제 앞 시간까지 봤던 내용들, 이제 조직에 대해서 쭉 공부하고 있고, 앞 시간에 조직 풍토, 봤었죠? 이제 조직 문화로 넘어가겠습니다. 풍토랑 문화는 이제 구분을 하려고 하긴 하나, 사실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제가 구분을 해드리거나 이론을 읽어보셔도 약간 비슷하다 싶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제 풍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질, 그죠? 어떤 밭의 토질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이 같이 향유하고 공유하는 어떤 태도, 신념, 가치관 이런 것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문화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문화, 미국 문화, 뭐 그렇죠, 동양 문화, 서양 문화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문화가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자. 조직 문화론, 우리가 이제 기본 반에서도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이 문화론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때 빼놓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또 다시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태도, 가치관, 뭐 감정, 신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 문화예요. 풍토와 문화가 이제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을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썼지만, 그래도 이제 아마 조금 알쏭달쏭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풍토는 공유된 지각, 함께 뭔가 이렇게, 공유된 지각이기 때문에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뭐 이런 거예요. 조직의 체질,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공유된 지각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 조직 전체가 다 같이 어떤 체질이 형성되는 거예요. 조직의 체질. 뭐 이런 게 이제 조직 풍토예요. 조직 문화는 공유된 규범, 가치관, 묵시적 가정 이런 조직의 내적인 특성, 함께 공유하는 어떤 규범,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조직 풍토와 문화를 간략하게나마 구별을 조금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맥그리거의 X이론, Y이론이에요. 자, 이게 이제 좀 옛날 이론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옛날 이론이라고 해서 빼고 이러면 전혀 안 되는 거라서 제가 좀 핵심이 되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쭉 메인스트림 위주로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격까지까지 다 보는 거예요, 지금은. 자, 맥그리거의 X, Y이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조직을 보는 관점이에요. X이론은 조직 구성원은 굉장히 게으른 존재, 당근과 채찍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존재, 이렇게 보는 것이 X이론이에요. 인간을 성악설적인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Y이론은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떤 개발을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이런 존재,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X이론적인, 만약에 이제 내가 X이론에 입각해 있는 교장이다 이러면 선생님들을 막 감시 감독하고, 그쵸? 그리고 막 어떻게 하면 벌을 주고 어떻게 잘하면 성과급을 주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Y이론을 갖고 있는 그런 교장이 이제 이 학교의 문화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면 그 학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학습 공동체도 만들어주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겠죠. 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라고 본 것이 Y이론이에요. 자, X이론을 보시면 순자의 성악설에서 비롯되었고 특성은 인간은 천성이 게으르다. 그렇게 돼서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어떻게 귀결되냐면 과학적 관리론. 과학적 관리론은 동작 연구, 시간 연구에서 업무 표준을 딱 만들어 주잖아요. 성과급 제도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과학적 관리론의 입장인데 X이론적인 인간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과급, 금전에 의한 유인, 강제, 명령, 통제 뭐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이제 X이론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X이론적인 조직 문화를 가진 곳은 그죠? 좀 타이트하겠죠. 인간을 어떤 하나의 기계 속에 있는 기계의 부속품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될 확률이 큽니다. 자, Y이론적인 입장은 인간을 좀 선한 존재로 성선설적인 입장으로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서 동기화되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좀 고상한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Y이론에 적합한 경영 전략은 이제
자발적인 어떤 근무 의욕이나 동기를 유발시키고 그리고 자아 실현을 위한 어떤 기회를 자꾸 제공해 주는 거예요. 권한도 위임하고 분권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Y론적인 경영 전략은 주로 인간관계론이라든지 민주적 리더십 이론하고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Y론은 이제 인간을 선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인간관계론적인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어떤 거예요? 좀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일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인간관계론입니다. 그리고 민주적 리더십, 그죠? 민주적 리더십. 누가 혼자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알아서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이것이 Y론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오우치의 Z이론이에요. 지금 X이론 나왔고요. X이론, Y, G, 그쵸? 요 X, Y는 맥그리거의 이론이었고, 그쵸? G는 오우치, 이거는 맥그리거, 그쵸? 이거는 오우치. 그쵸? X 이론은 성악설적인 인간을 성악설적인 존재로 보는 거, Y이론은 성선설적인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자, G이론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오우치의 G이론. X이론과 Y이론이 감독자의 개인적 리더십 유형 간의 구분을 시도한 반면에 Z이론은 전체 조직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우치의 Z이론 같은 경우에 오우치는 이제 왜 이런 Z이론을 생각하게 되냐면 성공하는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하게 됐어요. 성공하는 조직의 특성이 어떤 것이 있나. 이때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에요. 제가 그래서 안 가르쳐 드렸었는데, 이제는 뭐 주변에 있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우치 이론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이후에 이 무렵이 이제 세계적으로 그렇죠. 일본이 굉장히 관심을 받을 때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기업들이 막 엄청 생산성도 많이 내고 잘 운영하기 때문에 서양적인 기업하고 일본의 기업하고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일본의 기업들이 뭘 얼마나 잘하길래 이렇게 생산성이 높나, 이거가 관심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질 때거든요. 그래서 오우치가 일본의 기업하고 그죠, 미국의 기업하고 같이 연구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봐서 이제 그 성공하는 조직, 일본의 기업과 미국의 기업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봐서 결국은 뭐냐면 오우치의 G 이론은 성공하는 조직이 가지는 특성이 어떤 건지를 본 거예요. 그렇죠? 자, 성공하는 조직의 특징을 보시면 그죠? Z 이론은 전체 조직의 문화에 관심이 있어요. 문화가 굉장히 좋아야 성공하는 조직이라는 거죠. 성공적인 조직은 친밀성, 신뢰, 협동, 팀워크, 평등주의, 여기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Z 이론입니다. 그렇죠? 성공적인 기업 문화의 특성은 장기적인 고용 기회를 주고 완만한 승진 속도. 완만한 승진 속도가 왜 이상하다, 승진 천천히 하는 게 왜 성공적이지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성공을 너무 빨리빨리 시켜주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거죠. 이유가 있죠. 그렇게 성공을 빨리 시켜주는 것은. 안정적인 조직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천천히 승진해 가면서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험, 경력 이런 것들을 쌓을 수 있는 차분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스스로 어떤 능력을 만들어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용도 왜냐하면 뭐 오래 근무하고 내년에 자르고 이럴 게 아니니까 오랫동안 고용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참여적 의사결정을 리더 혼자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참여해서 결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평등주의, 협동 공동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오우치의 Z이론입니다. 자, Z이론의 조직 문화의 특성을 보시면 조직의 특성, Z조직의 특성, Z조직은 어떤 거예요? 좀 이렇게 성공적인 조직이라는 거죠. 성공적인 조직의 특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간의 고용, 완만한 승진, 참여적 의사결정, 그리고 집단 결정을 해도 각자 책임지려는 책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체를 지향해요. 나의 이익만 이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Z 문화의 핵심적인 가치는 조직에 대해서 헌신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완만한 승진을 통해서 경력 지향성,
이제 공무원 조직, 선생님 조직도 사실은 경력 지향성이죠. 이게 뭐 우리가 선생님들 정년이 원래는 65세였는데 이제 62세로 낮춰지긴 했지만 어쨌든 60세 이상까지 계속해서 오랜 시간 근무할 거잖아요. 경력 지향성, 그 다음에 같이 협동하고 팀워크를 이루고 신뢰로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조직 구성원들끼리. 그 다음에 상사와 부하 간의 관계도 신뢰와 충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등주의. 그렇죠. 이런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오우치의 Z 이론에서 Z 문화, 그렇죠. 성공하는 조직의 문화는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 성숙 미성숙 이론이라고도 해요. 자, 아지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봤냐면 이제 기본적인 그런 조직이 X이론적인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X이론보다는 좀 인간적인 가치 체계인 어떤 Y이론, 이게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아지리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조직은 X이론에 근거해서 조직을 다루고 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자, 그러자면 어떻게 과연 조직의 관리자가 조직을 잘 성숙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이제 아지리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바는 사실은 요 4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직의 관리자는 구성원을 성숙한 인간으로 취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성원을 성숙한 인간으로 취급하고 성숙한 조직 문화 풍토를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아지리스의 생각이에요. 뭐냐 하면 이제 그 조직의 리더가 너무 구성원들을 미성숙한 인간, X이론적인 인간으로 생각해서 너무 통제하고 하나하나 간섭하고 벌 주고 상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조직의 이제 장기적인 좋은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지리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직의 관리자가 구성원을 성숙한 인간으로 취급해야 된다. 그래서 성숙한 조직 문화 풍토를 조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은 성숙 미성숙 이론이에요. 자, 계열을 한번 보시면 개인과 조직이 그죠? 서로 상생해야 돼요. 너무 조직이 개인을 막 착취하려고 하면 이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개인이 직장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를 부여하게 되면은 구성원은 어떻게 돼요? 구성원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충족이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직은 또 어떻게 됩니까? 조직은 구성원들이 막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게 해주면 조직의 목표가 쉽게 달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윈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직이 구성원들을 배려해주고 구성원들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구성원들은 또 자기 자아 실현을 함과 동시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목표를 같은 방향으로 일치시켜 넣으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미성숙과 성숙. 미성숙 상태는 그죠? X이론적인 인간관, 권위적이고 전제적인 조직 풍토는 미성숙한 거예요. 그 조직은 미성숙한 문화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숙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인간관계 지향적인 조직 풍토예요. 그래서 그 조직은 성숙한 조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바람직한 지도성을 발휘하고 구성원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계속해야 그 조직은 성숙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지리스가 하고 싶었던 말은 4번이고요. 성숙한 인간으로 취급해야 된다는 거죠, 구성원을. 성숙한 조직 문화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성숙한 것과 성숙한 것 간의 차이를 조금 보시면 미성숙한 조직에서의 인간은 피동적이에요. 누가 시켜야만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숙한 조직은 이제 능동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성숙한 조직에서는 의존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독자적으로 내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좀 겁나니까 그렇죠? 의존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벌 받을지도 모르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성숙한 조직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보시면은 미성숙한 조직의 특성 계속 보시면 이제 비전도 그냥 단기적인 비전, 단편적인 비전이고
관심도 깊이 있게 이렇게 전문성을 이렇게 개발할 정도의 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의식도 결여되고 뭐 이렇게 미성숙한 조직의 인간의 특성인 반면에 성숙한 조직에서는 다양한 행동을 하면서 장기적인 플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움직이고 주체적인 자의식을 갖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 성숙한 조직의 그런 특성이며 인간상입니다. 그래서 아지리스가 얘기했던 이제 성숙, 미성숙, 미성숙, 성숙 뭐 바꿔도 괜찮고요. 자, 그래서 아지리스의 미숙, 성숙, 성숙, 미성숙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지리스의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티아와 그리노우의 문화 유형론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인간에 대한 관심하고 성과에 대한 관심 이 두 가지 차원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도성 이론에서 이렇게 많이 봤던 거예요. 성과에 대한 관심, 얼마나 일중심이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쪽은 또 인간에 대한 관심이에요. 얼마나 인간관계 지향적이냐. 자, 이 두 가지를 봐서 결국은 이제 문화가 요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네 가지 유형이 나오는 겁니다. 두 가지 차원이면서 네 가지 유형. 그래서 성과에 대한, 일에 대한 관심, 성과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관심 이렇게 돼서 조직의 그런 유형은 크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직 문화 유형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호문화는 어떤 거예요? 둘 다 낮아요. 성과에 대한 관심도 낮고 인간에 대한 관심도 낮은 거예요. 이때는 그냥 상사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별로 이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사에 대한 그냥 복종만 있을 뿐인 것이에요. 보호문화는. 제일 좋은 건 어떤 문화입니까? 둘 다 높은 거. 통합 문화가 제일 좋죠. 둘 다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그냥 이렇게 동정적으로 그냥 잘해줘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는 굉장히 진지한 근본적인 관심, 정말 배려죠. 인간적인 것에 대한 진짜 배려고, 그 다음에 함께 협동하고 창의적인 산물 이런 것들을 내도록 만드는 것이 통합적인 문화예요. 사실 학교가 이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냉담 문화, 이 경우에는 뭡니까, 그렇죠? 이 경우에는 이제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냉담 문화. 이 경우에도 냉소적이고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실적 문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과에 대한 관심만 높고 인간에 대한 관심은 낮아요.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별 관심이 없고 일만 열심히 해라 이런 문화인 거거든요. 다 이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면들이 있고 특별히 이제 둘 다 낮은 거. 이게 냉담 문화는 사람을 아주 냉소적으로 만드는 거죠. 자, 이건 너무 안 좋고요. 제일 좋은 거 하나, 통합 문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과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두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의 문화 유형을 제시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바람직한 문화는 통합 문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조직의 문화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보고 있고 와, 드디어 스타인호프와 오웬의 학교 문화 유형론. 이거 뭡니까? 기출문제잖아요. 바로 직전에. 선생님들이 이거 다 틀리셨을 가능성이 높은 그 기출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행정이 이만큼 구석에 있는 문제까지 다 나온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사실 나름 문제를 낼 만한 타당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타인호프와 오웬의 학교 문화 유형론인데 이 학교 문화 유형론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에서 발견되는 그런 문화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립학교 교사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립학교에서 발견되는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 문화를 몇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제 공립학교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화예요. 제가 작년에도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다뤄드렸어요. 교재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추가 프린트물로 다뤄드렸는데 이제 올해도 지금 추가 프린트물로 다뤄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스타인호프와 오웬의 학교 문화 유형론, 그죠? 이 경우에는 공립학교에서 발견되는 그런 문화의 형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6번째 보고 있는데 이 문화가 그럼 다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조직의 문화에 관한 그런 유형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지금 앞에 본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게 조금 그래도 학교하고 많은 관련성이 있어요. 공립학교를 설명하는 건데 공립학교의 문화가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 문화는 어떤 겁니까? 가족 문화는 그래도 이제 나름 좀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제 굉장히 바람직한 문화가 어떤 거냐 하면 제일 학교로서 바람직한 게 이거예요. 공연 문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연 문화가 아니라면 그래도 이제 가족 문화까지는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진짜 너무너무 안 좋은 게 여기 공포문화. 그죠? 공포문화 말만 들어도 별로 안 좋잖아요. 기계문화 이것도 이제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바람직한 문화는 공연 문화이죠. 자, 보시면은 가족 문화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 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교장이 부모나 코치 같아요. 교장이 역할이 부모나 코치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조직 구성원들이 가족처럼 움직여요. 가족 같은 것도 괜찮죠. 그리고 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 이제 부모나 코치 같다. 그래도 이제 소규모의 조직이거나 이럴 때는 나름 좀 괜찮은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계 문화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큰 거대한 기계 같은 거예요. 근데 기계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잘 돌아가는 뭐 굉장히 수준 높은 좋은 기계, 녹슬어서 삐걱대는 기계, 뭐 여러 가지 기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기계 문화는 뭐냐 하면 전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교장이 교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전체적인,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교장 선생님이 나한테 일도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고 하는데 나한테 대한 관심은 없고 어떻게 하든지 학교를 통해서 실적 낼 생각만 있는 거예요. 좀 그렇게 생각하면 열심히 안 할래 이런 생각이 좀 들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기계 문화이고요. 대체로 이제 여기는 교장은 어쨌든 기계공이에요. 이 기계공, 그렇죠? 교장이 일벌레 교장도 있을 수가 있고 느림보 교장도 있을 수가 있지만 제가 이제 막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연구에 진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연구에 나오는 용어를 제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일벌레 교장부터 시작해서 느림보 교장까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경우에는 이제 기계문화에서는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교장은 그죠? 교장은 기계공이에요. 기계공이고 교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장은 기계공이고 교사는 하나의 부속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속품이나 기계. 자, 이렇게 되면은 뭐 부속품은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이게 낡거나 고장나면 뺏어 버리면 되잖아요. 그쵸? 열심히 충성하고 싶은 생각이 거의 안 들겠죠. 그쵸? 자, 그래서 기계 문화는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공연 문화는 좀 이따 보고 이제 공포 문화는 뭐냐 하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냉랭하고 적대적이고 사회적 활동이 거의 없어요. 이게 공포 문화 보시면 그쵸? 그래서 교장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든 희생 제물로 삼을 준비가 돼 있는 무시무시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은 가능하면 교장선생님 눈에 안 띄는 게 좋겠죠. 그쵸? 학교에 웬만하면 출근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계 문화와 공포 문화는 좋은 게 아니고 이 이제 공연 문화는 뭐냐 하면은 청중의 반응, 청중이라면 뭐 학생, 학부모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반응이 중요하게 되고 멋지고 탁월한 가르침을 추구하는 거예요. 마치 교장은 훌륭한 지휘자 같아요. 교장은 훌륭한 지휘자와 같다는 거죠. 자, 전체 화음이 되게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듯한 그것이 이제 공연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교장이에요. 훌륭한 교장의 지도 아래서 그죠? 전체적인 하모니를 내면서 그죠? 교향악, 관현악단이 연주해내듯이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 공연 문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스타인호프와 오웬의 학교 문화 유형론. 자, 이제 그 문제가 났던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시면 스타인호프와 오웬은 학교 문화 유형론을 설명하고 있고 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문화는 공연 문화, 그쵸? 그리고 이제 나름 학교에 따라서는 가족 문화 이런 것들도 잘 그 조직과 맞아 떨어질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직 문화 평가 척도를 만들어서 조직 문화를 조사해 봤더니 그래도 이제 학교가 나름대로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가족 문화나 공연 문화가 훨씬 가족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공연 문화는 별로 없었다는 거죠. 가족 문화는 좀 있었지만 기계 문화나 가족 문화 여기가 이제 많이 있고 요 뒤에는 이제 별로 없었다. 그쵸? 자, 그래서 공연 문화나 공포 문화는 좀 없었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가족 문화거나
기계 문화거나 이렇다는 거죠. 가족 문화보다 이제 기계 문화가 좀 많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공립학교에서 조금 많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이제 기계 문화, 공포 문화는 잘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학교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기계 문화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는 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기계 문화를 탈피하고 그죠? 공연 문화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 스타인호프와 오웬의 그런 이론이 또 있어요.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뒤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성장 발달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조직 성장 발달론에 또 이제 스타인호프와 오웬의 이론이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조직 문화론을 한번 살펴봤는데 뭐뭐 봤습니까? 맥그리거의 XY 이론 봤고요. 오우치의 Z 이론 봤고 아지리스의 미숙 성숙 이론 봤고 자, 그다음에 세티아와 그리노우의 문화 유형론, 그렇죠? 보호 문화, 통합 문화, 냉담 문화, 실정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 세티아와 그리노우의 조직 문화를 봤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인호프와 오웬의 학교 문화 유형론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직 성장 발달론이에요. 자, 조직 성장 발전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OD, 그렇죠? 조직 발전 요걸 추구하는 거예요. OD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굉장히 한때 교육행정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조직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이제 1960, 70년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조금 이제 경영적인 차원의 미국 사회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조직이 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조직이 계속 살아남나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변화하고 지식의 어떤 생산량이 이제 증대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죠. 조직이 만들어져요. 생성해서 성장해요. 그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생성해서 성장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죠? 점점 쇠퇴해요. 쇠퇴하고 나중엔 소멸하는 거죠. 근데 생성 성장까지는 좋은데 조직이 그냥 쇠퇴 소멸하게 놔둬야 되냐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OD 조직 발전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조직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조직 발전 이런 노력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럼 조직 발전이 어떻게 해야 조직이 발전될까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 프린트물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도 이따 보겠지만 자, 그레이너의 조직 성장론을 보시면은 조직은 생성과 함께 5단계의 진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져서 성장해서 진화하는 거죠.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말기가 되는데 말기는 아까 어떻게 됐어요? 쇠퇴, 소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조직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혁신. 조직을 혁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래된 조직이 타성에 젖어서 옛날 그대로 하면은 쇠퇴, 소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조직을 크게 5단계의 움직임으로 보고 있어요. 1단계는 창의성에 의한 성장이에요. 당연히 처음에 생겨났으니까 막 창의적이겠죠. 이때는 굉장히 의욕적인 창업주가, 그쵸? 조직을 운영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문제 없어요. 엄청 잘 될 때입니다. 1단계니까. 창설자의 주도예요. 자, 2단계는 지시에 의한 성장이에요. 새로운 이제 2단계가 됐을 때는 창업자 혼자 안 되니까 새로운 경영자와 간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조금 다르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약간 진화하는 단계예요. 지시에 의한 성장. 창의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조직의 어떤 간부나 이런 사람들이 지시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 굉장히 커지죠. 그러면 3단계가 돼서는 위임을 통한 성장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조직이 분권화돼요. 아까 이제 처음에 1단계에서는 창업자한테 집중화되어 있는데 이제 갈수록 분권화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직이 잘 큰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이제 쇠퇴하고 소멸하고 막 이럴 단계가 이제 오는 거예요, 조직도. 근데 쇠퇴 소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4단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정을 통한 성장. 조정을 통한 성장.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형식주의의 위기가 찾아와요. 형식주의의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타성에 젖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조직이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요. 자,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광범위한 조정, 조직을 막 이렇게 재편성하고 뭔가 흔들어 놓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단계가 돼서 원래는 사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협동을 통한 성장, 팀워크, 학습 조직을 만들고 막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직이 쇠퇴, 소멸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레이너의 조직 성장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조직이 성장하고 진화하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혁신기를 맞이하여야 이 조직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 그레이너의 조직 성장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오웬과 스타인호프 또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오웬과 스타인호프 같은 경우에 조직 발전론을 제시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사실은 문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아까 이제 공립학교가 많이 좀 경계해야 되는 게 기계문화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기계문화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공연문화가 돼야 되거든요. 요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죠? 기계문화에서 공연문화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사실 이제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공연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조직 발전을 위한 어떤 행동, 요런 거 한 몇 가지 쓰시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쵸? 그래서 기계문화는 이제 굉장히 거대한 그런 거대 조직 속에서 조직 구성원을 하나의 부속품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문화에서 공립학교가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이런 문화에서 공연 문화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이제 문제로 나왔던 것이죠. 자, 조직 발전론, 오웬과 스타인호프의 조직 발전론을 보시면, 자, 조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 미국 사업가들이 그들의 당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 적용한 기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랬는데 사회 변화에 따른 조직 변화의 필요성이 이제 직면된 거예요. 사회가 자꾸 바뀌니까 조직이 그대로 있다가는 쇠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조직 구성원이 변화에 적응하도록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제 해결과 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어떤 조직의 기법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조직에서 OD 연구, 조직 발전 연구가 이제 계속 있어 왔지만 오웬과 스타인호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 혁신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으로 조직 발전의 10가지 노력을 소개했어요. 10가지 노력을. 그쵸? 자, 그래서 이 10가지 노력 중에 한두 가지 이 정도로 쓰셨으면 되죠. 여기에 있는 거 한 2가지 정도. 그쵸? 몇 가지 찾아서 적당한 거 쓰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발전 목표를 추구한다. 다 같이. 그쵸? 예를 들면 뭐 이 중에 몇 가지 골라서 쓰시면 되겠죠. 교육을 통한 혁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이제 경험을 통한 학습, 인간 중심주의 뭐 이런 거 쓰셨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10가지 개념, 좀 이제 제가 제목만 일단 암기하기 좋으시라고 이렇게 써드렸어요. 조금 간략하게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조직이 타성해졌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목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목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발전 목표라고 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목표가 아니라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목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제의 혁신이에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몸집을 줄일 수도 있고 부서를 막 재편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체제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사회 체제의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상부 구조, 하부 구조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큰 체제와 연결이 되어 있고 더 낮은 단위의 체계랑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 체제적 접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 가치관, 감정 이런 것이 인간중심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통한 혁신. 교육을 통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혁신을 계속해서 자극해 나가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자꾸 자극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을 통한 학습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경험을 통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학교에서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가 너무 기계 문화에 젖어 있고 막 이럴 때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공통으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같이 협동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이제 서로 너무 기계적으로 사람을 하나의 부속품으로 취급한다면 좀 더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친해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드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는 것이 좋고, 교육을 통한 혁신은 아까도 이제 기계문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타성에 젖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혁신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만 썼어도 되죠. 다른 문제도 이제 좀 이렇게 변화시켜서 쓰실 수가 있었겠죠. 실제적인 문제를 취급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현존하는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실제적인 문제 취급이에요.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문제. 사실 이 조직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쇠퇴하는 거예요. 쇠퇴, 소멸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라고 하면은 이 기계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공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조직 발전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직이 그래도 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행동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이 체계적으로 계획된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노력이 그냥 우연히, 우리가 이제 사실 시간이나 열정이나 에너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범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막 무한정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일하도록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변혁 주도자의 참여. 그렇죠. 뭔가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타성에 젖지 않고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변혁을, 조직의 혁신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직의 어떤 행동을 할 때 최고 의사결정자가 반드시 같이 참여해서 일하도록 하는 거. 아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그런 교장이 필요하다. 공연 문화에선 그런 게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기계 문화에서 공연 문화로 만들 수가 있고, 쇠퇴 소멸하는 조직에서 계속해서 성장 발전하는 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지금 조직 발전론의 얘기고, 오웬과 스타인호프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10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자, 작년에 바로 직전에 출제했던 문제 의미 좀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 나왔던 문제는 조직 이론 중에서 조직의 문화가 나왔던 것이고,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조직 문화 플러스 조직 발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직전의 시험 문제는. 그렇죠? 조직 문화가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 속에 놓여 있게 된 거죠. 어떻게? 기계 문화. 그렇죠? 기계 문화. 그래서 이것을 바람직한 문화로 이제 바꾸라는 거죠.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공연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죠?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조직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노력을 할 수 있어요? 10가지 노력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쓰실 수가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직론이 났던 거예요. 행정 중에서 조직론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등론이에요. 조직 갈등론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우리 중등에서는 별로 났던 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직 갈등론이. 근데 이제 유아라든지 초등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갈등론이 이제 시험에 많이 나고 있어요. 자, 조직 갈등론 보시면 사실 이제 조직 내에서 갈등을 잘 해결해야 되죠.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갈등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사실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이 잘 되면 갈등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조직 갈등론 다음에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이제는 갈등론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론을 볼 겁니다. 자, 그래서 갈등, 조직 갈등, 조직에서의 갈등, 이런 부분들을 개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또 조직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연구들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조직에서의 갈등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대체로 이제 갈등이 다 있어요. 전혀 갈등이 없는 그런 조직은 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갈등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이에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갈등은 없어야만 한다. 갈등이 생기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이에요. 그에 반해서 인간관계론적인 관점은 갈등은 불가피하다. 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갈등은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갈등을 수용하면서 갈등이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도 일이 잘 굴러갈 수 있게끔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과업 수행이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갈등을 잘 관리해야 된다. 갈등 관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상호작용 관점은 뭐냐 하면은 조직의 변화와 혁신은 갈등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갈등이 굉장히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 갈등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상호작용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직 구성원들끼리 갈등 안 하면 그죠? 상급자가 갈등할 요소를 딱 던져줘요. 약간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상호작용적인 관점이에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조직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죠? 조직이 더 효과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갈등을 가치 중립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조직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갈등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학교 차원에서의 조직 갈등을 보시겠습니다. 학교도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학교 차원에서의 조직 갈등은 첫 번째는 계층 간의 갈등이 있어요. 교장과 교감, 그다음에 교장과 교사, 교사와 학생, 상급 학생과 하급 학생 이런 이제 계층 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층은 아니고 이제 기능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업무 분장상의 부서 간의 갈등, 영어과와 수학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학년 담임 간, 학과 담임 간, 뭐 교무부와 연구부 이런 부서 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업무 분장상의 부서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선과 참모 간, 개선은 아까 라인 오거나이제이션, 참모는 스텝 오거나이제이션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선하고 참모하고 갈등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스텝 조직들, 스텝 오거나이제이션, 참모, 막료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조직이니까 그 관료들한테 막 이제 이상적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학생 1인당 표준 교육비, 학생 1인당 최저 소요 교육비가 이 정도의 금액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막 금액을 엄청 미국 수준으로 막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료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나라 국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올해 교육 예산 받아온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 했다가는 우리 정말 빚져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서로 이제 갈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식의 원초적인 갈등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개선과 참모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식 조직 대 비공식 조직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식 조직은 이제, 그죠. 그 교장, 교감, 주임, 뭐 평교사 이렇게 내려오는 조직이라면 사실은 이제 교장 선생님 또래의 평교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나이는 같은데 개인적으로 나는 교장 선생님보다 그분이 더 좋단 말이죠. 친하고 우리 학교 선배고. 그러면은 나는 사실은 교장 선생님이 명령하는 것보다 그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나한테 부탁하는 게 내 일 처리의 우선순위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공식 조직 대 비공식 조직의 갈등 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학교 차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은 있어요. 분명히 없진 않습니다. 이런 갈등이 있는데, 자,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보시겠습니다. 갈등은 우리는 이제 일단 역기능 쪽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조직에서 이제 갈등이 다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어떻게든 해결을 해 나가려고도 하죠. 이제 조직 구성원들은 역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서로 이제 비협조하게 만들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일 시키면 안 하고 싶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침체적이고 혼돈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역기능을 보시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욕을 가져오고 불안, 고통, 그렇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갈등의 역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갈등의 순기능이에요. 갈등의 순기능은 생동적, 혁신적, 자체 비판적입니다. 자, 순기능은 뭐냐 하면 이제 그죠? 서로 갈등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를 싱싱한 채로 잘 보관해서 갖고 오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물고기를 잡아놨잖아요. 거기다 천적 한 마리를 딱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몇 마리는 먹히는데 모든 물고기는 그렇죠. 생생하게 싱싱하게 한 마리도 안 죽는데요. 그냥 이제 천적 안 풀어놓고 갖고 오면 절반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천적을 딱 풀어놓으면 얘네가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우리나라에 올 때까지 다 살아남아 있대요. 한두 마리 먹히고 다 살아남아 있답니다. 그런 게 없으면 절반 죽어 있대요. 그렇죠? 이제 그런 그 역할을 해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생동적이고 혁신적이고 자체 비판적이고, 왜냐하면 옆에 부서랑 갈등이 있는데 야, 우리가 옆에 부서랑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살아남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생산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재능이 발휘돼서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게 되고 오히려 새로운 화합의 계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잘만 관리하면은 갈등이 조직을 막 와해시키기도 해요. 근데 이제 갈등을 잘만 관리하면 괜찮다는 거죠. 자, 갈등 관리 전략을 좀 보시면 먼저 로힘이 제시한 개인 간의 갈등 관리 전략이 있는데, 갈등 관리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조직 차원에서, 하나는 개인 차원에서. 그죠? 조직 내 구성원들이 서로 갈등하는 것은 더 이상 개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조직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 차원의 관리, 조직 차원의 관리, 이렇게 나누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로임이 얘기한 개인 차원의 갈등 관리예요. 개인 차원의 갈등 관리 전략 보시면 5가지가 있어요. 강요, 수용, 타협, 협력, 회피가 있어요. 자, 강요는 뭐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그렇죠, 제압하는 거죠. 그렇죠? 강요라고 하는 것은 너 내 말 안 들으면 불이익 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말 잘 듣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을 압도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통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이게 반드시, 만약에 이제 그분이 좋은 분이라면 이제 처음 들어서 얘가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아, 내가 보호받은 거구나, 뭐 내가 혜택 받은 거구나,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설명해줘도 모르잖아요, 신참이. 그렇죠? 자, 이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자, 강요. 그 다음에 수용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주장에 따르는 거, 이게 수용이에요. 그렇죠? 타협은 뭡니까? 서로, 그죠, 힘이 팽팽한 사람들 둘이서, 그래, 우리 둘 다, 그지, 우리 입장을 관철해야 되니까 내가 요만큼 양보할 테니까 너도 요만큼 양보해라, 이래갖고 서로 협상 지점을 찾는 거, 요게 타협이에요. 서로 양보하고 조금씩 자기 만족을 꾀하는 거, 요게 타협입니다. 갈등 해결의 중요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협력은 뭐냐 하면 서로 갈등했지만 공동으로 추구하는 어떤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싸워도 이거 해놓고 싸우자. 우선 협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쁠 거 없죠. 조직의 입장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관심은 좀 안 좋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이제 내가 1학년 2반 담임 선생님인데 내가 1학년 2반 담임인 거죠. 근데 이제 나는 1학년 3반 담임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예, 그렇죠? 옆반 선생님끼리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학교 폭력 사태가 생겼어요. 학교 폭력이 생겼어요. 그죠? 이건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옆반. 그쵸? 근데, 그죠? 어떻게 된 거예요? 얘가 얘를 때렸어요. 2반 애가 3반 애를 때렸어요. 근데 지금 이 입장에서는 누가 때렸냐, 뭐 누가 맞았냐, 이것보다 이 선생님 두 분은 지금 학교폭력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랑 옆반 선생님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그쵸?
저번에 뭔가 내가 손해본 일이 있고 이 옆반 선생님이 맨날 나한테 손해만 끼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 학교폭력 문제, 우리 반 애들의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쵸? 공동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들 문제 해결해줘야죠. 그쵸? 자,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일을 해결해 가면서 선생님, 저 선생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네. 아니면 뭐, 저 선생님 그래도 일 처리 잘 하시네. 뭐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해소될 수가 있어요. 협력, 서로 간의 관심사를 모두 만족시키려 하면서 협동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협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피는 뭐냐 하면은 싸워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협력도 해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럴 땐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대체로 이제 이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때 회피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잠재적인 갈등이 실제 해결될 수 없을 때, 이렇게. 그리고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 때 회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직에서 이제 개인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갈등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방식 대표적인 거 5가지예요. 강요, 수용, 타협, 협력, 회피.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조직에서 사실은 갈등이 빈번하게 생기기 때문에 갈등 해결, 갈등 관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갈등 관리 유형 아까 이제 봤던 거예요. 그죠? 강요, 회피, 타협, 협력, 수용이 있고 상대방의 욕구와 자신의 욕구 충족의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로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마치와 사이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죠. 아까는 로힘은 개인 차원에서 설명했고, 이 마치와 사이먼은 조직 차원에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입니다. 크게 4가지예요. 문제를 해결해 줘 버리는 거, 설득하는 거, 협상하는 거, 정치적 타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도록 만드냐 하면은 갈등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협동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요게 이제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만약에 1학년 2반 선생님이랑 1학년 3반 선생님이 관계가 안 좋아요. 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피하면서 막 뒤에서 욕하고 막 이렇게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지내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만나면은 대판 싸울 수도 있겠죠. 네가 전에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막 대판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은 모든 것이 80%가 오해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게 이제 탁 풀리면서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싸울 수가 있어요. 막 서로 싸울 수가 있지만 사실 지내다 보면은 이제 대부분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막 끝까지 원수 삼을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갈등 해소 전략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갈등 관리를 조금 다루어야 하는데 요게 마치와 사이먼 같은 경우에는 조직 차원의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 조직 차원의 갈등을 조금 이따가 쉬었다가 조금 더 보시고요. 어디까지 볼 거냐면 오늘 의사소통까지 조금 보시고, 왜냐하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이 필요하잖아요. 여기까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뭘 볼 거냐 하면은 교육행정 실전 동형 모의고사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를 통해서 행정 이론을 또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잠시 쉬셨다가 이따가 마치와 사이먼의 갈등 관리 전략을 마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